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안녕하세요. 한여의 소리 신지혜입니다. 네, 저희 방송 3회차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재생 요청 수가 1200회가 넘었습니다. 우와 대박. 참 재미나게도 들으시는 분은 많은데 구독자 수는 그것에 못 미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로그인 하셔서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로그인. 로그인. 구독을 해주시면 새 방송이 뜰 때마다 알람이 가고 저희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한여의 소리에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하선 이선희 대표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거짓말. 잘 지냈어요. 정말 너무 짜증나. 진짜. 그 여러 가지로 짜증나요. 그냥. 그러게요. 네, 그냥 인간으로 산다는 게. 인간으로 안 살아간다는 좋은 소식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무슨 뭐예요? 진짜 올해 너무 안 좋아. 경자년이라 그래요. 경자년. 왜요? 경자년. 제가 사주에 좀 경자년. 관심 있어요. 되게 과학적이다. 60년 만에 네. 제가 어디 대전에 강의를 갔는데 어떤 예. 분이 막 세상에 몰랄리 이렇게 뭐 기상청이 구라청이 다 아는 게 없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제가 경자년이 60년 만에 한 번 오잖아요. 근데 그래요? 원래 다 60년 만에 한 번 그렇죠. 오지 않나요? 가짜가 60가짜니까. 근데 이 해가 아주 그 물난리 그리 엄청 날 거다. 그리고 이 그 우주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데 특히 아주 무서운 그 범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늘 해년마다 뭐 살인 강도가 있지만 특별히 이 경자년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큼의 그 극악한 범죄가 날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성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르라고 하시네요. 그만하라고. 원인을 이거 제공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재밌다. 사주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주 네. 중요하죠. 사주 아니 저는 중요하죠. 이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뭐 잘려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거는 사실 막 한 10년 주기의 사건들만 기억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지금 내가 하는 어떤 행동, 언행이라고 하는 건 10년 전부터 꼼꼼하게 만들어진 일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걸 이 이렇게 주제인, 살리시네요. 이 주제인 박원순 전 시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저는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인권을 주창했던 변호사이고 법을 바꿨잖아요. 국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폭력이다. 범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분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에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날의 그 행동은 이미 그 이전부터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개연성 있는 일상들이 분명히 그에게 존재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추적할 때 그의 일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의 일상이 이루어진 바탕인 환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에 어떤 환경들이 있었는가 가해자로 추정이 되고 그리하여 죽음까지 갔던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있었던 환경 그리고 피해자가 근무를 했던 그 환경이 어떤 환경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경자년을 이해 못하고 왜 이렇게 올해는 이런가 이러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예고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자년에 이루어지는 국정감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범죄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경자년 국정감사 속에서 무엇보다도 물론 다른 일도 굉장히 많지만 이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또
이 서울시 안에 있는 6층 비서실, 그다음에 관련 책임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국정감사인데요.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1년에 한 번씩 갖고 있죠. 입법 기능 이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국회인데, 이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많은 전방위적인 사람들을 증인으로 이제 신청해가지고 이야기들을 듣고, 그 다음에 특정 사안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회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10월 15일부터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서울시 국감은 축소해서 해야 한다, 막 이런 주장도 정치학계 안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서울시장도 죽고 권한대행이 힘들게 지금 서울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정감사까지 어떻게 치루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또 서울시는 국정감사에 대응해서 특별팀을 꾸렸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국정감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 꼼꼼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해도 좋을 것 팀까지 같습니다. 꾸렸는데 안 시켜주면 또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죠. 130명의 총괄 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여의 소리.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를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서울시 전반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박원순은 이미 죽고 없지만 지금 뭐 권한대행이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또 서울시장 뽑힐 거 아니에요? 아예 영원히 안 뽑을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뽑아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랬을 때 그 서울시 그 안에서의 일하는 그 구조 자체가 얼마나 성평등한가, 이게 되게 중요할 거고, 이제까지 박원순이 어떻게 해왔었고 그 밑에서 일하는 비서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면서 묵인했다라는 것은 그 환경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환경을 바꿔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까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에서는 지금 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사건을 갖다가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매뉴얼 있냐, 매뉴얼 없으면 만들어라, 없으면 왜 없냐, 있었으면은 왜 안 지켰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아무도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왜냐면은 이 국정감사는 사실은 어떤 특별하고 특이한 일들을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국정감사에 뭐 있었죠? 지난 국정감사에 가장 커다란 그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끄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섹스도를 들고 왔죠. 섹스도를 들고 왔죠. 이용주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온다거나. 의원이란 무엇인가? 네. 그런 식으로 들고는 뭐 아니면 떡볶이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먹어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되게 시선을 쇼잉을. 끌만한 게, 쇼잉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박원순 쇼잉할 만한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좀 사람들이 관심을 다른 걸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고, 지금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성평등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막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밖으로 지금 나와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상황에 뭐가 중요한지를 저는 사람 좀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은하선님 너무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봤던 광고, 여러분도 다 아는 광고인데 인상 깊게 봤어요. 뭐냐면 바퀴 한 마리 딱 잡으면, 그 집에 바퀴 한 마리가 나타나면 실제 숨은 바퀴는 수백 마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박원순이라고 하는, 혹은 또 다른 익히 있었잖아요. 비서실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럴 만한 개연성들이 환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2의 가해, 제2의 피해, 제3의 가해, 제3의 피해가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그는 같지만 그 환경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재구성할 것인가. 그래야지만이 서울시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스마트 공무원들을 자기네들이 자처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경을 좀 보자. 그냥 사람 하나 보지 말고 환경을 보자.
맞습니다. 이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해요. 저희가 조금 더 파 들어가 보면 사실 서울특별시 안에 성폭력 관련한 지침이나 대응 관련 규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 강령이나 징계령 같은 것들도 다 마련되어 있어요. 특히 아마 이선희 대표님께서는 더 잘 아실 텐데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시스템들을 보면 인지하고 신고하고 조사하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대응을 함께 해줘야 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제대로 징계를 받고 피해자는 회복 조치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박원순 사건의 문제는 뭐였냐면 피해자가 20명 가까운 사람에게 이 피해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그냥 덮어졌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행동 강령이나 지침에 따른 매뉴얼대로 운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로 저는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사적 노무에 관련한 거. 서울시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사적 노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했었어야 됐는데 모두 쉬쉬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성폭력에 관련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열린공간TV라고 하는 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변호사도 대동해서 이거는 성희롱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볼 수가 없다. 성희롱과 성폭력이 지금 다른 거. 아니 다른 성폭력이라고 하는 저 커다란 범주 안에 성희롱이 들어가는 건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건 어렵구나. 그걸 좀 명쾌하게 설명을 근데 해주시면. 진짜 너무 힘든 게 네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셋이서 모여 있으니까 뭐 낙태초도 그랬고 지금 이 얘기를 그렇고 사실은 뭐 박원순 사건이 왜 성폭력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페미니스트 한 명이 불려나가잖아요. 그게 왜 성폭력인지를 설명해야 돼요. 혼자서.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사실은 이런 거와 관련된 강의도 좀 하잖아요. 네. 성희롱과 성폭력의 범주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얘기를 하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모두가 다 성폭력이에요. 근데 그 성폭력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성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체 접촉을 통한 이걸 성추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성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용어로 성기 삽입에 의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성폭력이에요. 그건 이제 성폭행위라고 주로 불리워요. 그 성희롱은 좀 다소 가벼운 거, 성폭력은 다소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잘못된 관점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성희롱으로 처벌될 수 있다예요. 즉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관계 속에서 발생된 성폭력을 성희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희롱 안에는 언동에 의한 성희롱, 뭐 신체 접촉에 의한 성폭력,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희롱이 범주가 작은 거, 성폭력이 범주가 넓은 것도 아니고 성희롱이 피해 정도가 낮은 거, 성폭력이 피해 정도가 심한 것도 아니에요. 업무 관계 속에서 발생된 성폭력을 성희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그리하여 서울시청에서 벌어진 그 성폭력 사건은 성희롱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이 성희롱으로 처벌되는 법적 기준은 형사, 민사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주관해서 성희롱 처벌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고용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업무관계 속에서 벌어진 거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자신의 노동권을 침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성희롱과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그리고 민사, 형사 이 모든 범주에서 다 자기 피해와 관련해서 구제 신청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사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 직권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을 거부했어요. 오성규, 김주명 전 비서실장이 국가인권위원장의 최영애 위원장의 인터뷰에 대해서 이거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니냐, 공개 사과하라, 공개 사과할 때까지 나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뻔뻔한 이야기들도 하기도 업무 했습니다. 방해하고 있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죠.
그리고 사실은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를 너무 당당하게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조국이 또 떠오른다니까요. 그 작년에 조국 사태 있을 때 조국 전 법무장관이 늘 그랬잖아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모든 걸 다 밝히겠다. 그리고 실제 그 재판이 벌어질 때는 뭐예요? 재판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조국이 아닌. 진술권을 거부했잖아요. 재판에서 다 얘기하겠다 하고 정작 재판에 가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 자기를 보호할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들이 사건이 맨 처음에 벌어졌을 때 언론들이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마치 그 마네킹처럼 그렇게 계속 말을 했는데 정작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이걸 뭐 데자브라고 하나요? 강제 수사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 것 인권위 같아요. 조사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좀 관련해서 이 두 오성규, 김주명 전 비서실장이 왜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당당하게 불응할 수 있는 것인가? 전 그 시점이 되게 특이한데요. 이 국가위원회 최영희 위원장께서 인터뷰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감 증인 출석자 요청 기간이 며칠 뒤에 끝났었어요. 9월 22주차 때 9월 22주차요? 네. 장난 아니에요. 22주차. 9월 22주차. 9월 22주가 있었던 그 22일이 주에. 있었던 주예요. 네, 22일이 있었던 주에 장난 아니에요. 9월 넷째 주에 다시 잘라. 계속 9월이야. 네. 9월이 네 번째 9월이네. 너무 하나 잡고 하나 예리한데. 놀리시는 거 아니야? 예리하네. 9월 넷째 주에 그 국정감사 증인 신청 기간이 마감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관련한 국정감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증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때가 마지막이었었는데 안 부른 거죠. 증인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주명, 오성규 전 비서실장 입장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저희 뇌피셜입니다만 국정감사를 이렇게 본 거죠. 보고 안 불려가네 싶어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인권위 조사는 내가 불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최영애 위원장 인터뷰를 끌고 들어와서 내가 사과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강제 조사로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저희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가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에다가 몇 달 전에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원에서 뭐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서울시청을 대상으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나서줘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감사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원이 서울시청 이 사건을 감사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주는 어떤 액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빨리 감사원은 결과를 내놔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자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원순 사망 전날에 대책회의가 열렸다라고 하고 그 대책회의 참석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최측근이라고만 보도됐는데 누군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아직도 안 밝혀졌어요. 그럼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네요? 네. 근데 알 수가 임순영 그 서울시 젠더 특보가 어떤 언론에 나와서 인지를 했었고 그래서 모임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그거. 대책회의를 네, 했죠. 대책회의. 네, 네. 그게 일종의 대책회의죠, 당연히. 네, 네. 그런데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는 어디서 그걸 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게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임순영 젠더 특보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냐? 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고 문제죠. 네. 비서실장들이 알고 있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예요. 네. 이 고소 사실을 누가 알려줬냐? 그러니까 누가 경찰이 알려줬을까요? 검찰이 알려줬을까요? 일단 뭐 그 경찰에서는 자기네는 그런 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으니까 공식 라인이 아닌 비공식 라인에서 알려줬으면 뭐 알려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여쭤봤는데 서울시 그 비서실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4월 즈음에 그 서울시의 인사들이 그 사건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인지가 됐을까요? 무슨 뭐 암암리에 찌라시가 돌아서 그 사건을 그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인한테 알린 거잖아요. 다른 주변 가족도 아니고 서울시의 직장 동료나 관계자들한테 어떠한 형태로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인지했다고 해서 이 사건을 인지한 사람이 곧바로 이걸 어떤 그 서울시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을 선생님이 인지하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하지만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주변인이 인지했다고 해서 바로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찌라시가 돌았다라고 하면 이미 암암리에 한 달이 두 달이 걸러서 그렇죠. 이 얘기를 서울시의 주요 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미 이 사건의 관계자로서 저는 위치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제가 서울시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된 매뉴얼을 봤어요. 그걸 보게 된 이유는 2019년 3월 38 여성대회 즈음에 서울시청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쫙 뿌렸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청은 여성인권을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 라고 해서 홍보를 쫙 보냈어요. 그걸 보고 네. 내가 괜찮은데 어쨌든 스마트 서울이 제일 앞서 나가긴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진짜 잘 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시청에. 그걸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에 안내되어 있었어요. 이쪽으로 하면 된다. 신고를 그쪽으로 하면 된다. 뭐 안내, 상담 전화를 했는데 너무 놀랍게 완전 당황해요. 전혀 그 담당자가 그 매뉴얼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말만 그래서, 있는 거군요. 말만.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전화를 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지금 자기가 잘 모르고 인지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저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 시청 그 해당 번호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5분 뒤에 다른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가 뜬 거죠 거기에. 네. 바로 전화를 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과정 절차가 있다라고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나온 매뉴얼을 읽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누구누구 어떠한 사람인데 이것을 보고 되게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해당 관련한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 정말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던 거다. 그게 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죠? 작년이에요. 작년이에요? 2019년도.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순스럽다. 네. 굉장히 그 홍보에 아주 그 기재이잖아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뭐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가보면 그 건물마다 그렇게 비가 물이 새요. 그게 아주 재생이에요. 그걸 재생했어. 친환경 재생. 그런 거야. 빗물 빗물을 재생. 재생했어. 하여튼 건물은 굉장히 팬시한데 실제 기능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걸 제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때 그 있었잖아요. 그 그 고가도로 서울로, 고가도로요. 고가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에 맞아요. 갔는데 뭐 정말 예쁘게 막 만들 것 같고 뭐 플리마켓도 해놓고 그쵸, 거기다가 뭐 나무 뭐 이렇게 심어놓고 근데 아무것도 풀이 조금 자라고 있어 이제 약간 그리고 더워. 화분에.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이거는 그래도 제대로 잘하겠지. 어쨌든 성희롱 관련해서 법을 만든 변호사 출신의 시장이 하는 거니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신고 체계 속에서 제3의 익명의 신고도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3의 익명이야. 자기 실명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서울시청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관련한 어떤 작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 여러 사람에 의해서 확인된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에 발로이잖아요. 그걸 시스템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거거든요. 아, 여기 인지 신고를 받고 네. 인지 수사 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이제 제가 본 거예요. 그게 법정신이라면 법정신이고 시스템의 정신이라면 시스템의 정신이라서 서울시청이 그런 의지를 가졌다라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인지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과 되게 무관하게 중요한 정신이라고 이야기네요.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박원순 사건 이전에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가 박원순을 고소하기 이전에라도 충분히 그걸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인지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죠.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 지침의 기관장의 책무 안에는 내부 안에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했었을 때 관련한 재반 절차들을 밟아야 하고 그것에 관련한 고지를 받고 관용이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를 해야 하는 게 기관장의 의무예요. 책무예요. 네, 책무 의무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서실장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그렇죠. 사건이 왜냐면 이거는 리스크거든요. 박 시장은 대선 주자도 언급됐었던 사람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대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럼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 호소한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럼 그 사건을 과연 박원순 시장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피해 호소를 한다라고 박 시장한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박 시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박 시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나도 근데 진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책무를 맡게 되는 사람이 나중에 성폭력 가해자로 밝혀졌을 때요. 그 사람이 지게 되는 리스크가 그 법적인 거 말고도 정말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거돈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그렇게 딱 되고 나서 이 일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선거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냥 날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아, 이게 안 그러고 게다가 그 사람이 비운 자리에 음. 정말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좀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공석이 되고 그 자리를 좀 누군가가 겨우 그냥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는 누가 지어야 되는가, 누가 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민사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있는가 그것도 네.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미국에는 법적으로. 있어요. 미국의 맥도날드 회사에서 CEO가 자기 직원 여성에 대해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성폭행도 있었고. 기억나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맥도날드에서도 직장 내 성폭력 포함해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면 직장에서 피해자를 구제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 비용 일체와 또 그 회사의 이미지가 추락했잖아요. 손상되는 그거와 거죠. 관련해서 수백억의 그 돈을 그 전 CEO에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거기는 사기업 이잖아요. 네. 사기업인데도 사내 내규 사규에 위계관계가 있는 관계 속에서의 성관계도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네. 그거는 2018년도 미투 이후에 미국에서도 의회책임법이라고 하는 법을 개정해서 위계관계가 있는 즉 의원과 보좌관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한다. 그 합의는 합의일 수 없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의 합의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명시적으로 어떤 조직의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은 조직의 장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의 장이 가해자이면 피해자가 그 조직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 매뉴얼에는 피해자 신고로 인지 단계에서 하겠다. 맨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그걸 제3자 익명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했다라고 하면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상황 정황 근거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주변 관계자나 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알고 있었을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알고 있었고 그쵸? 그걸 누가 박 시장한테 보고했고 했고. 박 시장은 네. 무슨 이야기를 했으며 그 이후에 대책회의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 이 얘기의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사인인 우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고 아까 감사원 얘기했었잖아요.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좀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편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안녕. 한여의 소리.